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4선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김태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까지 맡고 계세요.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나가서 만난 게 아니고. 아, 그런가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4년 됐나요? 네, 뭐 중간중간에 통화를 해서 네. 그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도 통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막걸리를 우리가 언제 마시? 이따가 끝나고 날짜 잡고 정말. 곧.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감 지금 오늘 사흘째이지 않습니까? 국회 기재위에서도 상당히 여러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최근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뭐 정부도 저는 알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계에서 오늘도 기업인들 만나고 왔는데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곳곳이 이 지뢰밭인데 네. 이 어느 내관에서 터질지 모르겠다. 음. 뭐 지금 뭐 고금리에 뭐 물가에 환율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걸 이제 체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니까 월급 받아도 아무리 아껴 써도 남는 게 없고 특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더욱 두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닥쳐오는 이 복합 경제 위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위기가 따져놓고 보면 이제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위기 때부터 보면은 그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강국으로 갈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미래 산업이나 미래 경제에 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식의 어떤 민감도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긴장이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이 없어요.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에 대한 네. 전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치 지도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딱 중심 잡고 위기 극복하자.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를 네. 전략을 잘 세워서 기회로 활용하자. 네. 그리고 이 위기 때는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것이냐. 이 대책 잘 세우자. 이런 걸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 또는 장기 네. 이렇게 잘 세워줘야 되는데 뭐 지금 취임하고 몇 달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공직사회가 뭔가 푹 퍼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120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좀 잘 하도록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고가 너무 많이 네. 다종다기한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안보 위기까지 생겨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도 그걸 검토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보면 이 청와대를 안 들어간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지금 뭔가 스텝이 잘못 꼬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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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꼬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위기가 늘 있죠. 위기가 네. 있었죠. 근데 위기를 늘 극복해 왔었죠. 극복하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네. 이랬었단 말이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 아닙니까? 네. 국민적 에너지, 국민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건 국민 통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치도 또는 정책도 이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 네. 구사가 돼야 되는데 이 국민 분열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 통합이 되려면 신뢰거든요. 대통령과 또는 정부가 신뢰를 확보를 해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건데 네. 꼬였다라고 하는 것이 네. 누가 어떤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들한테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한 국민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느닷없이 준비도 없이 아무 검토도 없이 네. 검토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예. 대통령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절차 문제 그다음에 뭐 가족이 개입했냐 뭐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국민 신뢰를 잃고 간 거죠. 네. 예. 그래서 꼬인 거예요. 지금 그 신뢰의 결과가 여론조사 지표로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29%, 지난주 갤럽에서는 24%.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 힘든 상황.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되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탁 확보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어떻게 막 퍼펙트 스톰이 이 경제 위기가 아주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신뢰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걸 잘 극복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 네. 보니까는 20, 30대 지지율은 지금 10%대. 예, 9%입니다. 20%. 뭐 20대가. 20대는 9%, 30대까지 하면 예. 뭐 10%대가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러면 국정 동력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국정 동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도 저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초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국민들이 근데 그걸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이러니 더더욱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부터 그다음에 내놓은 정책들이 또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터에 네. 거짓말까지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누적돼서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문제인 예. 것 같아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듣고 60몇 프로가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날리면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야 이거 이제 심판하고 있거든요. 당신 바이든으로 들었으면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상식적이질 맞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이미 네.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언론에서도 네. 그 발표했던 400 몇십억으로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전하지 않았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네. 이게 다 대통령 이전 비용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 이전하면 국방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고 국방부 합참으로 좀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또 합참은 또 연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국방부는 또 부대 시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요. 부대도 많고 설비도 많고 예. 이거 다 옮겨줘야 되고. 그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다 계산해 어떻게- 보니까 예. 조단이에요. 더더욱이나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거지만 그 미군 잔류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용산 다 이전하면 네. 그래도 이전 안 하고 있는 잔류 시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 바로 옆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몇 개 나라 가운데 미군이 주둔해 있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담벼락 하나 사이에 놓고 대통령하고 미군이 동시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주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잔류 시설을 이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비켜줘라 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3천 몇백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호텔도 있어요. 그 유명한 드래곤 힐 호텔. 그 호텔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비용이 이렇게 이게 1조 발표하니까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니까 무슨 뭐 이제 그렇게 비용 안 들어간다. 근데 다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가 상식이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인 걸 자꾸 부인하니까 예.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청와대, 그러니까 가라. 지금까지 그냥 매몰 비용으로 치고 네. 뭐 어떻게 쓰는 거 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도로 가라. 지금 한 1,200억 썼다고 하는데 벌써 벌써 1,200억 썼는데. 그냥 그래도 예. 앞으로 써야 될 돈이 훨씬 훨씬 많으니까 예. 청와대로 가라. 이제 청와대 구경할 국민들이 이제 많이 구경했고,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셔야 네. 국민들이 그 청와대 가보고 안에 싶은 들어가서 거지. 가보고 싶은 거지. 대통령도 대통령 없는 그 청와대 어떤 뭐하러 국민들이 가보겠어. 처음에 아유. 호기심에 한번 가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많이들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에는 엄청나게 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는 발길이 많이 끊겼다. 대통령이 거기서 직무를 하고 있어야. 근데 대체로 다 하고 계신 가운데 구경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황당한 건데. 그래서 뭐 실적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줬지 않았냐. 어떤 국민이 청와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것부터 출발부터가 잘못이다 이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기업인들 만나고 오셨다고 예. 했잖아요. 반도체 기업. 그야말로 반도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많이 있는데 실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오늘 이제 만나본 기업인들 주신 말씀만 좀 일단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지금 코엑스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 전시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 뭐 SK 하이닉스, TSMC? TSMC 갑자기 이래요. 예. 그 소재 부품 장비까지 네. 납품하는 업체 한 600개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와서 전시를 해요. 그분들 중에 이제 한 10여 분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당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예. 한 3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괜찮겠다. 근데 지금 잘 대비를 안 하면 네.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 전 세계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략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거든요. 선제적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 와중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네. 제가 이제 정책의장이나 원내대표 할 때 어쨌든 뭐 저도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만은 이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서가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만든 게 K 뉴딜입니다.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포용 뉴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워낙 크니까 심지어 국가 균형 뉴딜까지 만들어서 딱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 산업은 선제적이어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예. 기술 개발도 먼저 해야 되고 투자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과감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돼요. 네. 특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민간이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만들고 난 몇 달 뒤에 네. 정확하게 몇 개월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나와요. 그 바이드노믹스를 쭉 보면은 예. 우리 K-뉴딜을 거의 100견내 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미국이. 예. 실제로 뒤에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뉴딜 그 정책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요? 예.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IRA법, 예. 그 다음에 반도체법, 예. 그 다음에 뭐 바이오와 관련한 예. 행정명령, 예. 이게 거기에 다 나와요. 이게 이미 그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크게 싸워요. 미국은 이제
심지어 이제 로컬 USA 네. 아예 그냥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예, 예. 거고 중국 견제하고 패권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기술만 개발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보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반도체를 비롯한 네. 이 전략 산업들이. 네. 그래서 외교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외교가. 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개씩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키지 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입체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 예. 제가 심지어 바지 사장보다 네, 못하다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9월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책임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근데 책임감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질문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참모들이 다 구버전이에요. 5년, 그러니까요. 6년, 7년. 이게 옛날 정책하던 사람들이라고. 예. 이게 새로운 시대, 이 대전환의 시대와 관련한 고민이 부족한 사람들이 핵심 참모를 지금 딱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초기 정책이 그대로 지금 와서 발표되고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 그렇죠. 외교 안보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지사가 와 있죠. 그러니까 MB맨들의 귀환이어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MB가 다시 재집권했나? 아니 핵심 참모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 네. 예. 지난 정부 것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의 매우 단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감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감세만 하더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감세가 지금 법인세. 네. 법인세인데 3천억 이상 이익을 얻은 초대기업. 네. 이건 한 100개 정도 될 거거든요. 100개 기업. 예, 100개 기업. 그 다음에 종부세인데 종부세 중에서도 다주택자 종부세요. 예. 이런 데서 지금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은 이제 누적되면 한 60조 되거든요. 와, 세금이 5년간 한 60조 되거든요. 이 60조 규모가 어떤 거냐면은 영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감세하겠다 그래가지고 파운드가 막 폭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70조쯤 됩니다. 규모가 비슷해요. 와, 우리나라 엄청 부자 나라구나. 근데 이제 MB 때 법인세 관련해서 최고 구간,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의 한도를 25%로 해놨는데 세율을 이걸 지난 정부 때 22%로 내려놓은 걸 지난 정부에서 25% 다시 올려놨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거든. 근데 다시 22%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뭐냐?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경제 활력이 생길 거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유가. 근데 우리 기업들이 특히 이 100대 대기업들이 법인세 3%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를 가지고 무슨 이 투자를 결정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여건, 뭐 세금 문제도 있겠지만, 뭐 노동이니 기술이니 시장이니 앞으로 경제 전망이니 여러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법인세 3%는 결코 유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실제로 MB 때 그렇게 해봤는데요. 투자 안 하고요. 설령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익 남으면 전부 다 사내 유보시키고요.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시장 전망이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보면서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말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도 투자가 확 줄었어야죠. 오히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다음에 유니온 기업도 한 6배인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이게 거꾸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환호하겠네요. 전체적인. 아닙니다. 그렇지 되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3%는 이슈가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이 100대 대기업 3% 인하주겠다 이런 건 이슈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좀 내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정부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아까 이제 감세 이야기하다가 말했는데 이 감세가 어떻게 귀결되는 거냐면은 네.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전략적 투자를 정부가 대규모로 해줘야 되고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재원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기가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근데 재원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재원을 줄이고 있으니 이게 지금 그 IRA법도 보면은요. 증세를 합니다. 사실상 뭐냐면은 최저 한세를 법인세 최저 한세를 15%로 딱 끊어요. 15% 이상 법인세는 무조건 15%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증세거든요. 503 엄청난 증세를 해서 이걸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 산업들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더 확대하는 거 이런 데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가.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인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뉴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좀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펀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 안심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K-뉴딜 할 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예산도 다 잘라버렸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예산도 다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그 민생 보호 예산. 청년들 일자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70대 이상의 그 노동력 특징에 맞는 공공 일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한 6만 개좀 줄여버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수해 때 그 반지하에 가갖고 또 사진 찍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욕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그때 오세훈은 반지하방 없애겠다고 이랬는데 6만 5천 호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요 예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큰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가장 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도 좀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화폐 이 감세를 안 하면 이 예산 다 할 수 있는 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천억 이상 되는 돈을 버는 초대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말 없이 사는 반지하 살고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야 되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그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이분들이 사실상 기재부 에이스고 일을 잘한다고 알려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서 왜 이렇게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민간에서 너무 오래 계셨다니까. 민간에서 한 5년 6년씩 다 바깥에 계시다가 지금 새로 컴백하신 분들 아니에요. 일을 잊어버렸어요? 감이 떨어져 있어요. 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추세. 이게 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정책이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큰일이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핵심 세력들이 그분들 말고 핵심 이른바 대통령 그다음에 윤핵관 그다음에 검핵관 이런 사람들이 워낙 진영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진영 논리에 그냥 부하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이건 아니옵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리 총리가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아주 무슨 답답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총리가 그래도 내 총리 만나면 할 건데 그 이야기 할 건데. 네, 네. 그래도 공직 떠난 지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예. 그것도 옛날에 본인이 했던 자리에 예.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봉사하겠다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으면 뭔가 이렇게 이 정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잘 돼야 본인도 명예스럽고 그렇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대통령 쉴드 치는 거 이게 총리 역할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정말 아닌데. 그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나저나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번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순방 가운데 뭐 조문을 했네 안 했네, 욕설을 했네 안 했네. 물론 그것도 사실 우리 대통령의 품격과 관련된 것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 말씀 주신 IRA법 네. 관련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공영훈 현대차 사장인가요?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북미 시장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네. 실제로 아이오닉 5인가요? 1,306대가 팔렸는데 지난달보다 13.9%, 7월에 비교하면은 34%나 네. 지금 덜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줄어들면 지금 뭐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직격탄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반도체, 바이오 뭐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다. 뭐 앞으로 뭐 교감을 했다.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긍정적 전망을 하지만 현실적 타격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내용 잘 아시겠지만 네. 이 IRA법이 7월 27일 날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쭉 BBB법이었죠. 네. 무슨 뭐 재건법. 네. 이 7월 27일 날 공개가 되니까 그 대사관에서 네. 주미 대사관에서 전문을 쫙 본국 정부로 보냅니다. 전문을 보내면 최소한 3군데는 떠요. 어디냐면 외교부니까 외교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 경제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 아니 저 산업부, 산업부. 예, 이렇게 네. 최소 떠요. 네. 기재부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8월 7일 날 2주 후에 상원에서 통과가 돼요. 굉장히 급속. 정부가 대책회의 한 번을 안 합니다. 2주 사이에. 예, 대책회의 한 번을 안 합니다. 그 중간에 7월 27일과 8월 4일, 요 8월 사이에 7일 사이에 누가 왔나요? 누가 네, 그러니까요. 누가 왔잖아요. 네. 상원의장이 왔다 가죠. 하원의장. 하원의장. 예. 하원의장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안방에서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이 그것도 미국에 지금 10몇 조씩 20조씩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어떻게 우리한테만 더구나 우리가 한미 FTA도 맺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 한미 FTA 위반인데 어떻게 우리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고 펠레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하원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대통령 안 했죠. 총리 안 했죠. 김진표 의장이 만났어요. 정부가 당연히 김진표 의장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했어야죠. 김진표 의장도 안 했네요, 그러면? 몰랐으니까. 국회는 몰랐으니까. 아하. 국회의장은 몰랐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총력을 다해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뭐 대통령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총리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했어야 예. 돼요. 아무도 총력전을 벌였어야 총력전을 되는데 펼쳤어야 되는 거죠. 무대응으로 일관한 아무 거네요.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8월 11일 날 겨우 무슨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 간담회를 하는데요. 네. 더 기가 막힌 것은 8월 10일 날 산업부 장관이 간담회를 해요. 기업 간담회를 해요. 8월 10일 날. 네. 그러면 요 IRA 관련 업체 간담회냐? 네. 아니에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한 간담회 합니다. 8월 10일 날.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둔감하다, 책임감 없다, 둔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또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명백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명백한 한미 FTA 위반입니다.
근데 예, 뭐 WTO 위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뭐 그런 위반 가지고 지금 꼼짝을 할 뭐 이런 지금 계제가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보니까 막 거의 깡패예요. 예. 이럴 때 이제 외교력이 정말 종합적인 외교력이 예. 필요한 거고요. 이 정부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도 민주당도 뭐 대통령과 정부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뭐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희들도 저희들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네. 어쨌든 집권 5년 동안 또 채널이 있으니까 그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백방으로 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는 WTO 위반이든 그 다음에 또 한미 FTA 뭐 위반이든 이거 절차 밟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절차, 지금 당장 34%가 줄어드는 마당에 네. 뭐 2년 정도 유예 기간 뭐 있는다 해서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대통령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뭘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요. 사실상 펠로시를 만났어야 됐다 당시에. 그때 했었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이라도 예. 바이든 설득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해서 예. 법을 바꿔야죠. 여기 시행령 이런 거 없나요? 우리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 다. 미국 법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세밀한 것까지 다 써놨어요. 다 써놓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큰 틀을 만들고 대체적으로는 정부 입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네.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놔가지고 뭐 시한 같은 경우도 아주 막 구체적으로 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해놔서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법 하나 바꾸는데 되게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바꿔줄 리는 만무하다. 의원들이 없어요 지금 워싱턴에. 워싱턴에 의원들이 없어요. 전부 지역구에 가가지고 막 하고 선거운동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우리 돌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아닙니다. 상황인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력, 네, 대한민국의 국력, 그게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네, 그래도 우리가 종합 국력 한 8위쯤 되는 나라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이 아쉬워하는 투자도 삼성도 그렇고, 네. 뭐 현차도 그렇고, 네. LG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만 해주고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기업들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다 이렇게 좀 이 힘의 총합이 만들어져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IRA법과 관련해서는 총력전이 필요하다. 여든 그럼요. 야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IRA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행정명령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이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막 법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원금 받으면 미국 투자해서 지원금 받으면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네. 향후 10년간 뭐 이런 건데 뭐 가치 동맹, 뭐 기술 동맹 그런 거 아닙니까 건데. 지금? 그다음에 중국산 쓰지 말라 네. 이런 건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아니면은 예. 소재 부품이 아니면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요소가 되는 리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 64%인가 네.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중국 거 갖다 쓰면 이거 안 받아주고 이러면 어떡하는 그러니까 막 거예요? 독성 화학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안 만들거든요. 예. 미국도 안 만들고 유럽도 안 만들거든요. 환경 규제 때문에.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중국은 중국 조금 느슨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예. 그거에 대해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성이 떨어져서 네. 안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일부는 또 중국에서 만들고 네.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때 그런 걸 겪지 요소수,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예. 그런 게 너무 반도체에 많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래서 이제 유럽이나 뭐 잘 사는 나라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이게 중국에서 전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거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전문가시니까.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살다 왔는데 아닙니다. 국경에서 살다 오셨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동맹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맹 강조 굉장히 많이 하고 뭐 MBC가 동맹을 훼손했다고 비판하시는데 동맹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거는 다 가져가면서 실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면 이거 동맹 맞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이제 누가 왔을 때죠? 저기 앨런이 왔을 때인가? 네. 앨런 정무장관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나 정확하게 지금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경제 동맹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는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동맹에다가 이제 경제 동맹까지 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완전체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맹은요 이익입니다. 동맹은 종교가 아니에요. 네. 미국이 왜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안보가 그렇습니다. 네. 경제는 파트너십입니다. 엄밀하게 의미해서 동맹은 근데 이 안보 동맹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경제는 파트너십이에요. 협력 관계입니다. 이익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무슨 경제 동맹이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냥 수사지. 그냥 그건 수사일 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네. 무슨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뭐 가치 동맹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 이게 이제 그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은 중국하고 안 놀겠다고 하는 거네. 그냥 언니 미국하고만 하겠다는 거네. 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실익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죠. 지금도 여전히 무역 외교에 있어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그 이야기 했죠. 이제는 명확하게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네. 그다음에 총리 뭐 탈중국 이야기하고 탈중국 뭐 꼬꾸라 박는 나라 주가가 그날 막 떨어졌어요. 꼬꾸라 박는 나라라 그러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변도의 외교 무슨 뭐 자유와 가치 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만 의존할 수도 없고 중국한테만 의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생산 기지도 예. 다변화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도 다변화하고 예. 그래서 신남방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북방도 하는 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집행해 가면 되는 예. 거고. 그래서 신남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신남방 그 위원회도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이분들은 뭘 하냐?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다 없애? 여가부도 없애, 뭐 교육부도 인도네시아 없앤다고. 조코이 대통령 네, 올 때 왔었잖아요. 예, 예. 조코이도도 대통령 왔을 때 그 직전에 예. 아세안하고 협력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예. 아세안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걸 없애. 그냥 좋은 정책은 네. 계승해서 더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정부의 실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도 그렇고 예. 경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네. K뉴질 같은 거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복지 같은 경우에도 더 촘촘하게 네. 더 두텁게 예. 이렇게 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 정부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연속된다고 하는 인식 이걸 권력 집단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거는 계승 계승하면 발전시키고 부족한 건 보완하고 세우고. 보완하고 그러니까요. 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더 혁신하고. 예, 그럼 다 국민들이 박수치고 박수 치죠. 잘한다고 하죠. 야, 이 박수 사람들 치죠. 잘하니까 다음에 또 정권 줘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 전 정권은 내 거 다 지웠으니까 잘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K-뉴딜 잘 만들어 놨더라. 집권에서 보니까 K-뉴딜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 전 세계 빨랐더라.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했잖아요. 네.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 네. 석학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바이든 이야기까지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권에서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 이거 우리가 더 속도 있게,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리백 아시잖아요. 네, 아리백. 이제 애플이니 뭐 구글이니 네. 다 아리백. 지금 애플은 100% 실현해 버렸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목표가 2050년이에요. 네. 2030년까지 목표가 있고 2050년이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적 이제 NDC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2050년까지였었는데 그 이제 탄소 감축 네, 목표.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3개 기업인가 돼요. 네. 현재.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특히 전기를 많이 먹는 기업들이 이 아리백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협력 업체들이 다 아리백을 선언하잖아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더 필요할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 30% 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제 실무 시한 나와 있는데 예. 21.5%로 줄여놨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원전으로 딱 채워놓은 거 아닙니까? 원전으로. 근데 불행하게도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네. 제조업이 아니 세계 유수 기업들이 네. 아리백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SK나 엄청나게 부품 납품 네. 많이 해요. 네. 거기는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고 네. 정부는 먼저는. 재생에너지는 없고 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제조업 노마드가 생길지 몰라요. 유목민이 생길지 몰라요. 재생에너지 많은 데로 갈지 모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그럼 여기서 기업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생산 한국에서 제조업을 못 하는 거지. 못하는 조건을 공공인 정부가 지금 만들고 그렇게 있는 만들고 거예요. 있는 거네요. 소니가 자기 손으로. 소니가 2년 네, 전에 네. 일본 정부한테 협박을 합니다. 예. 경고를 합니다. 예, 예. 경고. 협박 너무 세다. 예. 재생에너지 안 늘려주면 우리 네. 생산기지 옮기겠다. 그래서 일본이 16%까지 16% 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일본 네. 정부가 예, 예. 아까 저기 KSMC 예. KSMC가 아니라 TSMC. 아 TSMC TSMC. TSMC. 예, 예. 아, 나 그게 괜찮아요. 저희가 다 TSMC. 갱년기니까 TSMC.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니, 이해하시면서. 그게 자꾸 입에 안 붙어서 네. 아, 되게 없어 보이네. 네, 괜찮습니다. 예. 있어 보이세요? 네. TSMC가 예, TSMC. 세계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1위 업체 아닙니까? 네. 대만 업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규모의 네. 재생에너지 계약을 합니다. 이제 해상풍력이죠. 네. 대만은 해상풍력 엄청나게 하니까 덴마크 업체들이 와가지고 막 해상풍력 엄청나게 해요. 네. 얘기하고 이제 전력 공급 계약을 맺어요. 이 송배전, 송배전의 90%를 대만 정부가 지원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깎고 있으니 어떡하면 이게 좋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의 조류와 시대의 조류를 전혀 역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IRA 법도 보면은요, 네.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문제 때문에 이게 주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린 산업, 그린 산업 대규모 지원법이에요. 전기차 지원해주는 거,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이 산업을 그린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핵심이 전력인데, 네. 재생에너지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이거 모르시나요? 근데 우리가 대만에서 돈 많이 벌어와요. 네. 대만이 대규모 지원을 해요. 아니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하니까 우리가 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네. 또 기술은 또 일찍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선도 기업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그래서 일이 우리가 아니에요. 조금만 정부 정책이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한다. 예. 이런 이 시장의 시그널만 주면요. 우리 기업 DNA가 좋아요. 금방 따라잡고 금방 앞서가고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정책이 좀 받쳐주고 공공의 기업을 좀 밀어주고 이러면서 상생을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야말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대단히 위험하다. 정말 어떻게 됐냐, 불안하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질문은 많지만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 맡으셨어요. 지금 가동 중이실 텐데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400원 넘었습니다. 달러가. 뭐 우리 집에 달러 한 장 없지만 그래도 달러가 오르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뭐 밀가루 값도 올라가지고요. 요새는 뭐 빵도 비싸졌어요. 빵 하나 사 먹기도 어려워요. 월급은 안 올라요. 출연료도 안 오르고. 이제 큰일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시대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당과 정부가 잘 못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정부를 맡아서 운영했던 민주당이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지금 169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어떤 그 계획을. 책임 때문에 당에서 이미 비대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들어서기 전에 비대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호중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 예. 그때 그런 책임감 네. 때문에 이 경제특위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쭉 보니까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아까 제가 퍼펙트 스톰, 복합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 그렇죠. 예. 물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 수출 완전히 네. 무역 적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또 우리 서민들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비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잘 대응해야 된다. 근데 정부 정책을 보면 잘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긴장도도 떨어져 있고 민감도도 떨어져 있고 감수성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안내도 하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 민생경제 특위인데 네. 하여튼 그래도 제가 정책의장도 하고 네. 또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쭉 정책을 다뤄본 특히 경제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팀 잘 짜서 네. 아주 열심히 또 책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6월달에 제가 딱 이 경제특위 만들어서 딱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면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코뿔소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회색 코뿔소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대통령 주재 네. 비상경제 장관 대책회 한 번 안 했더라고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한 번 안 했더라고. 미사일을 쏴도 그냥 안보실장 주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맞자마자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어떻게 이런 회의 한 번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회의 한 번 하는데 회의 주제들이 전부 다 안일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야, 지금 선수들이 보면 알죠. 엄청나게 지금 긴장해가지고 지금 잠 못 자면서 지금 잠 못 이루는 나날이구나. 저 사람들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뭐 놀이하고 있구나. 그냥 권력 잡은 맛에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내용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건데 대통령과 정부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시기라면 이제 야당의 압박이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감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국회 열리게 그러니까 아까 된단 말했던 말이에요. 감세 맞고, 예, 감세를 막고. 예, 맞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네. 아까 우리가 그 미래를 대비하는 네, 네, 네. 선도적인 투자 예. 이런 재원도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민생 예. 보호하는 예. 이런 재원도 예.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다 없애버린 네. 민생과 관련한 예산 다시 회복시켜야죠. 이제 네. 과거에 저 예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를 했었죠. 예결위 간사를 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예산은 많이 다뤘어요. 정책위의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결위 간사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 결산 보는 눈이 상당히 있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막고 땡기고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대통령실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하느라고 지금 보면은 뭐 경찰 예산, 군인 예산, 뭐 심지어는 경찰 급식비 예산까지 땡겨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게 정말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올 하반기 국회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자시니까 이제 그런 류에 관심이 많으신데 뭐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민생 보호하는 예산. 네. 지금 저 감세해가지고 싹 잘라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거 네.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전략산업을 비롯한 네. 그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예산들 다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려고 하면은 그런 감세를 이렇게 초대기업 감세를 통해서 할 게 아니고 네. 전략산업과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세액공제를 해주면 돼요. 그게 훨씬 더 투자 유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첨단 및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네. 들어가 있어요. 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하는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부족하면 정말 투자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걸 더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경호 부총리한테도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줄이는 게 어디가 있느냐. 더 과감하게, 더 늘려서, 네. 더 신속하게 해야지. 추경호 부총리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뭐 바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하고 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분석해보면 뭐 호랑이를 만들어 놨더니 고양이를 그려놓고 뭐 이런 거예요. 반토막을 내놓고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고 아까 펀드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전략산업과 관련한 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면 네. 금융이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금융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금융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펀드 같은 거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민간이 이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는 민간이 불안하니까 펀드 잘 안 만들고 투자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넣어주는 들어가서, 거죠. 그래서 마중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 그걸 없애버렸다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상황이니 진짜 걱정입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경제 위기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스와프 해오라 그랬더니 국민연금이랑 통화스와프를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정책인가? 그러니까 왼손 주머니 빼서 오른손에 넣는 식의 이게 이런 게 통화스와프인가? 처음 듣는 통화스와프다. 저는 많이 웃었어요 그거 보고. 같이 한번 웃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물론 뭐 제가 제가 아주 디테일한 뭐 실물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자신 있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소한 2008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왔던 또는 97년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우리 경제 체력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고도 지금 한 4,300억 달러 정도 있는 건데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 200억 달러 줄어버렸더라고요. 이게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네. 그래요. 무역 수지 적자, 그다음에 환율 뭐 약간의 환율 방어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건데 이게 빨라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이게 이제 외환이 안 빠져나가려면은 좀 외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올 네, 거다. 네, 예. 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잘 나가더라. 잘 나갈 거야. 좋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안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 예, 투자했던 사람들도 네. 돈을 안 빼갈 거 아닙니까? 물론 금리가 역전되면 네. 뭐 빠져나가는 것은 또 좀 불가피한 게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이 대통령부터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런 위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환율 문제는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 같거든요. 내년 뭐 초중반까지는 네. 지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정말로 다 빠져나가니까. 저 외환 유출이 클 수밖에 커지니까.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물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저 금리를 인상하게 예. 되면은 금리를 이렇게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예. 올라가게 되고 예.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금리를 또 우리는 안 올릴 수가 없고 또 미국이 올리니까 또 우리 안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가계부채 쪽에 아주 걱정이죠. 부동산 문제도 그다음에 심각하고. 다중채무자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금융, 2금융, 심지어 뭐 3금융까지 해서 네. 이게 한 22% 정도 돼요. 다중채무자가. 아이고. 이게 지금 걱정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동산. 네. 부동산은 지금 이제 지금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경착륙했을 때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지금 시행 이렇게 파이낸싱 해놓은데 PF 해놓은 PF 해놓은데 이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은 어느 한 군데서 사고 나면 연쇄 반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우 긴장된 자세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긴장되게 또는 정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연말에 주담대 주담대 비율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뭐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월급 받아서 전부 이자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주머니에 쓸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외국하고 달리 변동금리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은행 가면 그걸 또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실제 생활에 타격을 입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영혼까지 끌어와주고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다. 걱정이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올라 버리면은 당연히 월급 받아도 그러니까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전에 부총리가 또 염장을 지르잖아요. 월급 올려주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그러니까, 맥락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하는 거 물가 영향을 주기 월급 올려주는 것이 물가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보면은 아니 요새 칼국수가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9,000원이고 한쪽에서는 긴축하지만 한쪽에서는 대규모 돈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딱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뭐 이 긴축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더라도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라도 한쪽에서는 풀어서 민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숨 쉴 수 있게 숨통을 조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여당 중진이시기 때문에 정치 현안 특히 이제 개헌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콤팩트하게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개헌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당한테 지금 개헌안을 받는 게 여당이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보통 그렇죠. 이슈 분산이 되잖아. 그래서 보통은 집권 초에 개헌 이야기 못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이 이제 이슈를 빨아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나쁜데 개헌 이슈 받으면
자기들한테 손해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꽤 적기가 지금 된 거 아닌가, 조건이 지금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네. 문제는 우리가 87 체제잖아요. 네. 그 8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 크기가 네. 워낙 커졌어요. 네. 많이 커졌어요. 네. 많이 커졌다는 얘기는 많이 다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도 커졌지만 또 다양화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87년 헌법이 지금 우리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단추도 틀어져 있고 네. 옆구리 틀어져 있고 예, 예.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체력에 맞는 헌법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개헌은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당도 동의를 하십니까? 대체로 이런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동의해요. 그래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개헌 다 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당대당으로 만나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니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그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까지 발의를 네. 냈잖아요. 예. 대통령이 개헌안 만들어서 국회에 냈잖아요. 네. 그때 그 걷어찬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죠. 아휴, 여하튼 대한민국 정치가 요새는 거의 정쟁만 있는 것 같아서요. 참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의원님 통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할 수 그건 있었던 공부예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서민과 어려운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종종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